정우의 이베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스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로 만나는 그렇죠. 열과 온도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연력학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 관계된 내용들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 역학 F는 이꼴 MA에 관계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에 관계된 내용들의 단원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자동차가 굴려가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한 내용은 바로 연력학이다라는 내용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해야 될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라는 거, 그냥 온도를 또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온도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과 열량 보존의 법칙, 물리에서 보존자 들어가는 법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량 보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열을 받으면 늘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팽창인데, 길이가 늘어나는 선팽창과 그 다음에 부피가 늘어나는 부피팽창. 그래서 우리가 그 고속도로라든가 다리를 만들 때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도의 방법이 있고 복사의 방법이 있고 대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거,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렇죠.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물질의 상태 변화에 쓰이는 거. 그래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열. 그래서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수문열, 잠열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들어보실 텐데, 결국 우리가 연력학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거. 물질의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 그게 바로 수문열, 잠열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쫓아올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탐스러운 56쪽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온도가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물론 똑똑한 초등학생, 똑똑한 중학생도 있겠죠. 열 에너지의 많고 적음을 숫자로 수치화한 거,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냐, 우리 물리2를 공부한 친구들한테 온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분자의 활발한 정도. 오호,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의 많고 적음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분자의 활발한 정도다. 그러면 선생님,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연력학의 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 온도가 높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TV로 방송되고 있는 날짜는 한 2월달, 3월달 되지만 이 녹화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겨울 영하 16도가 되는 온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게시판에다가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선생님이 이 녹화를 하기 하루 전날 바깥의 기온이 영하 16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트니까 실내 기온은 영상 20도 정도 돼요. 선생님 페북에다 올려놨는데, 중요한 것은 한 36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단열창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일창, 아주 그냥 유리창 하나 있는 거에 완전히 강력하게 막 이렇게 서려 있는 것을 선생님이 자료실에다 사진을 올려놓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온도를 논할 때 적어도 이제 물리2 학생은 그렇죠.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 온도계, 그리고 그 다음에 온도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림, 탐스러운 그림에도 있는데 이제 온도가 뭔지는 알았어요.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도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섭씨 온도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이 어는 거, 항상 물을 기준으로 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물 시간에도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배웠는데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라고 정하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정해가지고 100칸으로 나눈 거죠. 100칸으로. 이게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가 되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외국에서 나오는 일기예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58, 막 이렇게 60,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기는 50도인가 보다. 미국은 그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화씨 온도라는 것이 있죠. 화씨 온도. 이것은 물이 어는 데를 32 그리고 물이 끓는 데를 212.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과학사의 이야기를 좀 따져주시면 재밌죠. 왜 32가 됐고 왜 212가 됐는지. 그리고 몇 등분을 해버려요? 그렇죠. 180등분을 해가지고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있는 뉴스 일기예보 보다가 막 60, 70이라는 숫자를 보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왜? 화씨 온도로 나타낸 것이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냥 섭씨 온도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연력학 문제를 풀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것은 요렇게 273을 섭씨 온도에다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0에다가 273을 더해버리니까 273 켈빈이 되겠고 100에다가 273을 더하니까 373 단위 알아주세요. 켈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수 잘하는 친구들이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화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선생님이 끼포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겠어요. 그런 식들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주고 특별히 우리 이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나타내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섭씨 온도인데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되고 절대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 된다. 만약에 이제 학교 내신 문제라면 화씨, 섭씨, 절대온도, 화씨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학교 내신에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수능 문제에서는 절대온도하고 섭씨온도의 관계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섭씨온도와 절대온도와 화씨온도가 있다. 특별히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온도가 절대온도인데 절대온도의 단위는 켈빈을 쓴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넘겨주시면 이제 그러면 온도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온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접촉을 시켜가지고 측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냥 문방구에 가시면 1,000원짜리 온도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은 온도계인데 수은 온도계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끼워 놓으면 접촉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하고 접촉을 시켜가지고 우리 조금 이따 공부할 텐데 열 평형 상태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접촉식 온도계다라고 말을 하죠. 자, 조금 이따 또 설명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식 온도계도 있죠? 우리 신종플루라든가 우리 막 전염병 돌았을 때 체온이 막 올라가면 그거 그렇죠. 귀에다가 이렇게 딱 대가지고 측정하는 온도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일단 접촉식 온도계가 있다. 자, 그러면 접촉식 온도계는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접촉하에서 열평형 상태의 온도를 측정한다. 따라하세요. 열평형 상태의 온도. 조금 이따 열평이 뭔지 정의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항온도계. 선생님이 작년 탐사로 물리2 찍을 때 선생님 집에 있는 저항온도계를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면 온도가 높거나 온도가 낮았을 때 저항값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 디지털로 표시해 줘 가지고 즉 특히 3,000원, 4,000원짜리 멀티미터 얼마나 요즘은 싸냐면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도 3,000원, 4,000원이면 살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저항 온도계 단자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컴퓨터 조립. 그래서 뭐 여자친구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죠. 선생님 취미가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조립하고 이런 게 취미 생활인데 그 조립을 할 때 그렇죠. CPU 펜에다가 뭔 금속 같은 거 갖다
접촉을 시켜요. 그것이 바로 접촉시키면서 이게 저항 온도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도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열 전상 온도계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요. 온도에 따라 도체의 기전력,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온도계도 있다 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릴레이 온도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친구 집에 갔었는데 온도에 따라 밀도가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갈릴레이 온도계가 있는 걸 보고 겁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눈금이 달린 그 덩어리 금속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정확한 온도, 뭐 수분 온도계처럼 1도, 2도 단위 이렇게 그 단위로 읽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단위로 읽어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겁나게 멋은 있어요. 그래서 갈릴레이 온도계 또 검색해 보세요. 한번 집에다 하나 사놓고. 자, 온도, 액정 온도계 보시면 이게 이제 수은 온도계죠. 수은에다가 이제 색깔을 집어넣어 가지고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거다. 아, 이게 수은 온도계가 아니라 액정 온도계라는 것은 수은 온도계가 아니라 액정 온도계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특정 음료수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술 광고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음료수가 아주 시원하다, 특정 온도가 되면은 굉장히 이게 뭐 맛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깥에다가 뭐 음료수병 바깥에다가 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액정 온도계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요. 우리 아기가 이 목욕물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동생들 목욕탕에 가서 이 밑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딱 붙여가지고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면 그때 색깔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거.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온도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이메탈 들어봤어요? 바이메탈은 이따가 설명되어지겠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팽창계수가, 선팽창계수, 부피팽창계수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놔가지고 열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이메탈. 금속 두 개를 붙여놓은 건데 바이메탈을 사용하는 온도계도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두 금속의 길이의 변화 차이를 이용한 온도계다. 그래서 온도계의 접촉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넘겨주시면, 그렇죠, 비접촉식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온도를 측정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오른쪽 다리에 피가 좀 잘 통하는지 왼쪽 다리에 피가 잘 통하는지 건강한 사람이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피가 다 잘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막 이런 말씀 보셨을 텐데 병원에 가면, 신경외과 가면 그런 거 하시던데, 적외선 카메라가 아니라 이건 적외선 온도계인데 어떤 물체에서 고유한 적외선을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방출이 되어지는데 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몸이 36.5도다. 그러면 36.5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적외선을 측정해 주는 카메라. 그러니까 결국 이 복사로 형태로 나오고 있는 적외선의 온도를 적외선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귀체온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전염병이 막 돌고 그래서 집에 하나씩, 그리고 대학교라든가 학교에서도 이거 갖고 있으면서 귀에다 체온을 대죠. 그래서 체온이 막 1도나 2도 높은 친구들은 집에 가라. 그래서 며칠 쉬어라.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고막과 고막 주위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체온을 측정하는 온도계가 또 귀체온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자료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로 제가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라 그랬죠. 자, 키포인트에 나온 것은 학교 내신과 수행에 나오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온도가 무엇입니까?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조금 수준이 낮은 것이고, 우리가 물리2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에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온도가 높다,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온도는 섭씨온도, 화씨온도, 절대온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환하는 식, 특별히 선생님 이것만 가르쳐 드렸죠. 요 C가 섭씨온도인데 섭씨온도에다가 스몰 t라고 써도 되고요. C라고 써도 됩니다.
C에다 273을 더하는 것이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결국 뭐 180등분으로 했는지 100등분으로 했는지라는 걸 가지고 산수를 예쁘게 하면은 이런 관계식들을 얻어낼 수 있다. 뭐 이거 유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온도계는 크게 접촉을 시켜가지고 온도를 정확하게 열평의 상태 온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온도계와 접촉되지 않아도 적외선을 사용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온도계가 있더라. 적어도 앞으로 물리2를 공부한 친구들에게 온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원자나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된 것 같아요. 온도가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열과 열량 보존 법칙. 뒤에 보존자 들어가는 법칙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열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온도 변화를 시켰던, 온도가 높고 낮았다라는 것을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주는 원인, 그것이 바로 온도의 변화를 초래했던 근본 원인이 바로 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열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말이 있죠. 열이라는 것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온도 변화를 시키는 에너지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에너지라 그러는데 중요한 거, 열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열 에너지 그러면 되겠어요. 전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전기 에너지. F는 이꼬르 ma, 역학에 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열의 기본적인 특징은 반드시 고온에서, 그럼 고온은 어떤 물질이에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저온은 열 에너지를 적금 갖고 있는 물질인데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온도를 변화시켜주는 근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온도는 뭐였어요?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물리투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원자나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그럼 원자나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결정지어주는 것은 누구다? 그게 바로 열 에너지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열은 무엇입니까? 에너지다. 열은 무엇이다? 에너지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은 열 에너지. 그걸 잘 알아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항상 방향성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열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온의 물질이 잃어버리거나 저온의 물질이 얻은 열 에너지의 양이 열량이에요. 근데 반드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시켜 놓게 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정현 선생님이 고온에서 준 만큼 저온이 받죠.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사랑만큼. 그래서 긴장 푸시고 주는 만큼 받았다. 그래서 열량이 이제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자, 그러면 열평형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까지 계속합니까? 열 에너지가? 계속하지 않는다. 열평형 상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걸 바로 열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여 있을 때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데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돼서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게 열평형 상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쫙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열의 일당량, 이게 뭐냐?
W라는 것이 일이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W는 J 곱하기 Q다. 그래서 Q를 열 에너지라 그럽니다. 열 에너지가 결국 뭘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선생님, 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다. 열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다. 일이 열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관계식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먼저 제가 열이 일이고 일이 열이다. 자, 우리가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추가 있어요. 그러면 MGH라는 뭐가 있을까요?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위치 에너지가 결과론적으로 이 프로펠러, 회전 날개를 돌려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될 거 아닙니까? 2분의 1 mv제곱.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회전 날개가 물을 때립니다. 물을 때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열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반대가 되면 뭐가 됩니까?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열기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 우리가 일과 열로 바뀔 때 여기 상수가 있는데 이걸 열의 일당량이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J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J는 우리 큰형 이름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 J는 얼마인데요? 4200이 되죠. 줄퍼 여러분들 교재 킬로칼로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열이 일이 되고 일이 열이 될 수 있는 전환 상수 하나 기억해 주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이 무엇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이것도 열 에너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하나 또 넘겨주시면 바로 자료가 이제 비열, 열용량, 온도 변화와 열량, 비열, 질량과 관계. 특히 선생님이 표시한 이 세 번째 거, 우리 빨간색으로 세 번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용어에 한번 정의를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 바로 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제대로 하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비열이 뭡니까? 이거죠. 비교하는 열이야. 쉽게 어떻게 비교하냐? 물질 1kg을 1도씨 또는 1켈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켈빈. 눈금 간격이 똑같이 100칸이니까.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열의 양이라는 거죠. 높이는데. 자, 그러면 어떤 거는 1kg을 갖고 와가지고 1도 높이려면 굉장히 많은 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뚝배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양철 냄비 금방 끓여버려요. 금방.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물질의 고유한 양이겠네요. 그렇죠. 물질의 고유한 양이 되겠습니다.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다. 자, 그래서 열의 양인데, 잘 보세요. 열의 양인데 1kg을 1도씨 높이니까 단위가 킬로칼로리. 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있는데 열 에너지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거 비열 단위군요. 근데 방금 전에 열의 일당량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킬로칼로리가 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나 도씨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열의 단위인데 비열의 단위는 학교 시험과 수능에까지 뭐 단위를 써라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비열은 물질의 고유한 특징이 된다. 물질마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비열이 좀 작다. 그 말은 냄비 같다. 금방 끓어버린다. 그 다음에 비열이 좀 크다. 그러면 1kg을 1도씨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뚝배기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 용량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공부한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라지 C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책은 라지 H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kg을 1도씨가 아니라 물체의 온도를 그냥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의 비카일라이터는 오늘 강좌에서 이거 하나 건져가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C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kg을 2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감독님 2C가 되겠죠. 그냥 만약에 이 3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뭐예요? 3C가 되겠죠. 그러면 mkg을 델타 T도씨만큼 필요한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CM 델타 T. M 델타 TC 그래도 돼요. 호박이니까. 그래서 나타낸 것이 결국 Q라는 열 에너지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온도 변화와 이게 델타 T예요. 비열과 비열이 질량이에요. 이거의 관계식 한마디로 말하면 Q 열 에너지는 CM 델타 T다.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킬로칼로리. 물론 칼로리 써도 돼요. 줄. 왜? 열과 일이 전환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뭐 C마트, C암탕 뭐 이렇게 올라하지 말고 mkg을 델타 T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CM 델타 T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넘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어들이 정리가 됐으면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료들, 그래프들로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 먼저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진행을 하죠. 어디서 어디로? 고온에서부터 저온. 화살표 보이죠? 고온에서부터 저온으로밖에 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상태까지 공급됩니까? 열 에너지가? 그렇죠. 두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 고온의 물체는 Q 잃어버리겠죠. 잃어버린 것을 결과적으로 1이라고 씁니다. 그럼 만약에 저온의 물체는 없겠죠. 그러면 Q2.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잃어버린 만큼 얻게 돼 있으니까, 어머님이 준 만큼 여러분들은 받게 돼 있으니까 잃어버린 만큼 얻다. 그렇죠. 그 열량이 보존된다 이거죠.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접촉되어져 있었을 때에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량만큼 저온의 물체가 얻는다라는 것이 열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한 재근 씨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고온의 물체의 처음 온도 T1, 저온의 물체 T2,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의 온도 T, T1, 여기는 T2, 열평형 상태의 온도가 T. 자, 그러면 지금부터 씁니다.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량은 Q는 이거로 뭡니까? CM 델타 T, 고온의 물체, 고온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M, 고온의 물체. 그 다음에 델타 T, T1 빼기 T2. T2가 아니라 T1 빼기 T. 자, 그 다음에 이거 1번입니다. 저온의 물체가 얻는 것은 C, 저온, M, 저온. 온도는 그렇지. 라지 T에서 스몰 T2 이렇게 빼줘야 되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선생님 이거 두 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딱 보세요. 여기가 40, 여기가 20도,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선생님 40에서 20을 빼면 얼마입니까? 20이죠. 여기다 쓰세요. 어디다가? 20.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얼마입니까? 10인데요. 10 쓰세요. 그러면 시험에 잘 보세요. C하고 M을 곱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열용량이라고 그랬죠. 열용량. 그러면 열용량의 B는 몇 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친절한 재근 씨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써줄게요. C 고온, M 고온, 여기가 20이야. 20. 이거로 C 저온, M 저온,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이거는 2대 1이에요. 2대 1. 그러면 C하고 M을 곱한 열용량의 B는 2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 1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학교 내신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용량의 B다. 선생님, 그러면 질량이 동일한데요. 그렇게 되면 B열의 B가 1대 2로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비열이 동일한데요. 그러면 그때는 질량의 비가 1대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비열과 질량이 같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만 알 수 있다? 연령량의 비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키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것 중에 단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셔야 된다. 물론 이제 집에서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거라는 것이죠. Q는 이꼬로 CM 델타 T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비열의 단위도 만들 수 있어요. 비열의 단위는 Q를 M 델타 T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Q는 이꼬로 CM 델타 T라는 것을 가지고 열 에너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써도 되고 줄이라는 단위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열을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다. Q는 이꼴 CM 델타 T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음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내용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에게 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길이라든가 부피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탐스런 몇 쪽을 한번 펴보시냐면 58쪽 우리 이제 그냥 빔으로 쏠라다가 결국 교재를 한번 보면 고속도로의 다리의 이음매라는 것이 지그작으로 이렇게 지그작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그작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을 받으면 늘어나가지고 어떤 철도 레일도 열을 받으면 늘어나가지고 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가다가 도막도막 끊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기본적으로 정리하려면 이제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선팽창과 부피팽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팽창부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넘겨주실까요? 먼저 고체인 상태에서 열을 받게 되면은 선 길이가 팽창을 한다 이거죠. 늘어난다 이거죠. 엿가락이 늘어나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만큼 늘어나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값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팽창 계수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팽창 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나타내는데 이 알파의 물질의 종류마다 고유한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알파의 값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철도 레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선팽창 계수가 좀 작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된 총 길이라는 것은 처음 길이 L0에다가 얼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이만큼 늘어나는 정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길이에다가 선팽창 계수를 곱해가지고 온도 변화. 그래서 결국 식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L0에다가 알파 델타 T, 1 플러스 알파 델타 T. 이 알파 델타 T에서 이 알파가 선팽창 계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길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피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 부피가 늘어났을 때 따져주는 것이 바로 부피 팽창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부피 팽창은 XYZ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대략 어떤 관계가 있냐면 부피 팽창 계수를 베타라고 하는데 대략 알파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피 팽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건물이라든가 어떤 물건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탐스런 교재에 있었던 것처럼 다리를 이렇게 고체가 열을 받으면 늘어나니까 도막도막 끊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철도 레일도 끊어놔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KTX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KTX를 도막도막 끊어주면, 레일을 도막도막 끊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속 340으로 가면서 시속 340km/h로 가면서 도막도막 끊어졌으면 몸이 막 카메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겠죠? 그래서 KTX의 핵심 기술은 뭐냐? 레일을 끊지 않고 연결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주 신화창조,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레일을 잇는 기술, 그래서 외국에서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물리는 전반적인 이 과학의 영역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넘겨서 자료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고체가 부피가 늘어났을 경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본에다가 1 플러스 베타 델타 t가 된다. 그래서 이마만큼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체뿐만 아니라 뭐 액체나 기체들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적어도 고체일 때는 이런 주어진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고체가 아닌 경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넘겨서 이제 액체로 갑니다. 그래서 액체인 경우에도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 액체의 높이가 변하게 되죠. 차가운 곳으로 가면 또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수은 온도계가 바로 이 액체 부피 팽창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 수은을 넣지 않고 거기에다가 그냥 물 집어넣어가지고 영하 10도다 그러면 얼어볼 거 아닙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이 수은을 사용해가지고 온도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액체의 부피 팽창이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살펴봤고 액체 살펴봤기 때문에 기체인 상태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샤를의 법칙인데요. 빙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체인 경우에 열 팽창은 우리 샤를의 법칙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273이라는 온도를 궁금해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73 단위는 켈빈인데 이 마이너스 270 여기 단위는 이제 섭씨온도니까 도씨네요. 마이너스 273이 절대 온도로 0켈빈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273 도씨이면서 절대 온도로 0켈빈인 이곳이 바로 이상기체의 분자 움직임이 없는 그 온도가 바로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그 다음에 1도씨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그렇죠. 273분의 1. 그래서 얼만큼 부피가 팽창했냐라면 273분의 그 온도만큼 부피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처음에 부피가 V0였을 때에 기체의 부피를 2배라고 하고 싶으면 273을 더해주면 결국 부피가 2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피를 2배로 하는 거, 기체의 열평창은 샤를의 법칙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메탈, 선생님, 바이메탈 아까 온도계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바이메탈은 금속의 선팽창 계수, 부피 팽창 계수가 다름을 이용해 가지고 바이가 뭔 뜻이에요? 금속 두 개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과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을 바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결국 열팽창 계수가 이거 시험에 나오죠. 작은 금속 쪽으로 휜다라는 거죠. 여기 아래쪽의 판때기는 열팽창 계수가 크고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쪽은 작게 일어나니까 위쪽으로 굽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딱 끊겨. 그래서 여기 있는 불이 꺼지게 되는. 그럼 선생님 이 바이메탈 어디에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전기 밥솥, 전기 다리미 등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열팽창 계수를 이용한 열팽창의 차이를 이용한 이런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쫙 정리하고 자, 자료 넘겨서 키포인트가 나오면 그래도 물리에서 공식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팽창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의 식 결국 L0에다가 1 플러스 알파 델타 T V0에다 1 플러스 베타 델타 T 이게 바로 선팽창과 부피 팽창을 나타낸 식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바로 이겁니다.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식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열의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고체나 액체나 기체의 어떤 입자들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고체에서 가장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후라이팬 손잡이에 왜 플라스틱이라든가 나무를 갖다 놨어요? 전도가 더 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 선생님 집에 이제 양은 냄비가 있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만 양은 냄비가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트 가면 라면 옆에다가 그냥 끼워 놓기 상품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귀 한번 만지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거기에다가 금속은 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든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 전도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전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지내가는 단면적이 A고 말이죠. 시간이 T라는 시간 동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금속 막대가 열 전도가 잘 되냐 안 되냐 결정해주는 고유한 상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K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예쁘게 정리하면 얼마만큼 열이 전달되었습니까? 라는 열의 총량이라는 것은 길이가 뭐여야 됩니까? 짧아야 돼요. 그리고 온도의 차가 커야 돼요. 그리고 면적이 넓어야 되고 여기 전도율이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열의 전도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에서 매질을 타고 열이 이동하는 방법인데 고체인 경우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그리고 냄비, 손잡이 같은 거, 그게 바로 전도와 관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추운 겨울철에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을 때와 나무로 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 차가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죠. 시멘트라든가 철은 빨리 여러분들을 열을 뺏어가 버려요. 내 엉덩이에 있는 열 에너지를 뺏어가 버리네. 전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말이죠. 자료 넘겨주시면 대류가 있습니다. 대류라는 것은 유체, 액체나 기체에 의해서 중력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자연 대류다. 이 자연 대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대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게 바로 EBS 지금 8번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나오고 있는 팬들이다. 팬.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라 찬바람을 강제로 대류시키는 것을 인공대류라고 그러고, 이런 방법은 바로 자연대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물에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만 실험을 하기 위해서 톱밥을 좀 집어넣으면 대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물이 대류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방 안의 공기가 훈훈해진다. 자, 여기는 기체, 여기는 뭡니까? 액체, 기체나 액체에서 열이 전달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대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넘겨서 이게 복사입니다. 복사.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도 다루게 되고 물리 시간에도 다루게 되는데 아주 까만 물체가 있어요. 블랙바디, 흑체라고 그러죠. 흑체는 100%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100%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질이 바로 흑체인데, 이 흑체가 열 에너지를 전달할 때에 아무런 매질 없이 바로 직접 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난로 앞에 앉았더니 열이 금방 느껴졌다. 그게 복사예요. 야, 난로 앞에 앉았더니 방 안의 공기가 훈훈해졌다. 그거 대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선생님도 어저께 식당 가니까 그거 주던데 은박지에다가 고구마 싸가지고 거기다 선생님이 쇠젓가락을 꽂았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쇠젓가락을 꽂아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전도. 쇠젓가락을 꽂아놓으면 그 또 열이 더 잘 전달될 수도 있겠어요. 연탄집게를 만졌는데 그거 겁나게 뜨겁더라. 그게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런 식이 하나 이런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 흑체에서의 이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람다 맥시멈은 T분의 A다. 자, 이게 뭐냐면 슈테판 폴츠만의 법칙. 그 다음에 이걸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파장하고 온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에너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시기를 복사라는 것은 열 에너지가 아무런 매개 물질 없이 직접 선생님에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거 한번 보시죠. 선생님이 사실은 외국에서 가지고 온 책에 있었던 그림인데 보온병이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온병이 아니라 뭐라고? 단열병. 그래서 사실은 단열병이다. 왜 그럽니까? 요 안에다가 차가운 물질을 집어넣으면 계속 차갑게, 뜨거운 물질을 집어넣으면 계속 뜨겁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 은도금으로 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뜨겁거나 차가운 액체를 집어넣었을 때에 바로 전도, 복사, 대류에서 열이 바깥으로 손실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진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전도가 안 일어나요. 고체나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런 것이 또 없으면 대류도 거의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은도금을 해주는 것은 복사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진공병, 이 보온병, 단열병은 열의 전달 방법인 세 가지를 다 사용한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차가운 것은 계속 차갑게, 뜨거운 것은 계속 뜨겁게, 이게 바로 보온병이 됩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키포인트. 전도는 이식 하나만큼은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전달될 때 전달되는 열의 양은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다. 자, 대류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물질이 순환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중력, 무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 다음에 복사라는 것은 아무런 매개물질,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매질이라 그러는데 매질 없이 직접 전달되어지는 형태가 바로 복사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선생님이 쫓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 정리해 볼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수문열, 잠열에 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물질은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로 되고 각각의 변화 과정들, 기화, 그리고 그 다음에 액화, 그 다음에 고체, 기체, 기체, 고체, 승화, 그 다음에 응고, 융해라는 이런 다양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에 출입하는 열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온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도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데 열이 쓰이기도 해요. 그걸 바로 우리는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얼음이 녹아요, 융해돼요. 그 다음에 물이 끓어요, 기화돼요. 그런데 그때 그렇죠. 이렇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죠. 요게 바로 잠열, 수문열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스러운 교재에 융해열, 응고열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액화열, 기화열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각각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문열, 잠열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쓰이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오늘 수업이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기 고재근 선생님입니다.